23일이면 그제 저 1번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공모, 신청, 심사, 확정까지 다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건데 그 당의 비례당에 1번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더불어시민당은 이번에 만들어진 이제 정당에서의 1번이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하루 만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약간의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4월 15일 날 투표들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코미디 같은 현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총 지금 오늘 기준으로 몇 개인지 아세요? 많기도 많아요. 50개입니다. 50개. 근데 50개 중에 20개 정당은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 이후에 올해 창당된 거예요. 50개 중에 20개 정당은. 그런데요. 50개 정당 모두가 다 후보를 낼 경우에 투표용지 길이가 66.3cm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이가 이제 너무 기니까 선관위가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전자개표기로는 저걸 못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수개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66.3cm라고 비례 투표용지가? 대충 뭐 길 거는 같은데 실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4월 15일 날 투표장에 가시면 그 비례 투표도 따로 하시거든요. 비례 정당 누구 찍을 거예요? 이거. 이 투표용지가 실제 이만큼이에요. 66.3cm.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너무 길어요. 지금 카메라로 쭉 내려가는데도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긴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비례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 많이 생긴 거예요. 저 이거 들고 있기도 팔이 아프네. 이게 지금 이제 코미디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건데 우리 뭐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예, 우리 이종국 평론가 말씀 듣고 우리 서변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여드린 66.3cm보다 훨씬 더 깁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선거들이 겹쳐서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도 코트테일 선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코트 연미복의 뒷꼬리처럼 이어지는 어떤 그 투표용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졌다가 단 3%를 뛰어넘어서 의석 하나라도 건지려는 어떤 정당. 분명히 66.3cm 아무리 길어도 보일 겁니다. 그런 정당, 강령도 중요하지 않고 이념도 중요하지 않고 단 3%만 한 석만 얻으려는 그런 정당이 분명히 보일 텐데 그런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길어져도 판단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 저희 실제 이미지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지 마세요. 저건 실제 한번 보세요. 실제. 물론 저희가 이건 한번 만들어 놓은 거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이 정도 투표가 됩니다. 비례 투표하실 때. 그럼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당 찍으려는 분들은 이거 한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너무 기니까. 이 정도 이게 전자개표기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일일이 지금 다 수개표 지금 선관위가 준비한다는 건데. 서 변호사 하시면. 저는 이제 그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번에 그 비례 그 공천 논의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 평가하면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비례.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고요. 두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비례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거. 그 다음에 그 준연동형 비례 이번 선거법 있잖아요. 예.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난리받아 보니까 문제되는 게 의원들 꿔주기. 왜냐하면 이게 상위 순번 1번, 2번 올라가면 아무데나 찍기 좋잖아요. 그렇게 더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추태 국민한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분명히 저는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미래통합당 김 기자, 오늘 새벽에 최고위원회의가 갑자기 열려서 무언가의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공천이 결정됐던 4개의 지역구의 공천을 취소하는 취소? 결정을 최고위에서 내렸습니다. 어허. 지금 보시는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 과천 이 4곳의 지역구에 각각 밑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최고위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곳의 공천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후보자의 경쟁력이라든지 경선 방식 등등을 이유로 좀 공관위에 다시 한번 제의를 요구했지만 공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최고위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 특히나 4곳의 공천을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표님 오늘 무료 거점 홍보에 대해 가지고 공정위에서 반발한 결정이 나왔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겁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회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됐는데 저 시간은 오늘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4곳의 공천을 오늘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취소시킨 거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 과천.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 대행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원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공천 무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곳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어느 지역이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다 무효해도 된다는 겁니까? 발끈했는데 우리 김 교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부터 이제 시작한 이 공천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역구까지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관위를 둘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이거는 공관위를 처음에 맡길 때 정권을 준다고 사실 황교안 대표 얘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조금의 하자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이것이 체계적인 어떤 공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6시 반에 만나가지고 요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걸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당원은 물론이고 그 해당 지역구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바꿀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왜 바꿨는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는 그게 필요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저 4곳 공천 취소됐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공천 받았어?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정되겠죠. 예,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김 기자, 2곳의 지역구의 그 공천 확정자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바뀌어서 결정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 갑인데요. 초반에 여기에는 인천 연수을에는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구 달서 갑에는 이두아 저 한나라당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최고위가 요구하면서 경선을 다시 해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결정된 사람들이 밑에 나와 있는 민경욱 의원과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인데요. 특히 이 인천 연수을 있잖아요. 여기에 예. 민경욱 의원은 황교안 대표 시절 대변인을 오래 지내면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죠. 초반에 컷오프 됐지만 이번에 다시 이제 기회를 얻은 셈인데요. 민현주 연수을 예비 후보 시절의 목소리와 민경욱 의원의 목소리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공천 번복의 결과 미래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황교안 대표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자기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길이었는데 멀게 돌아왔습니다. 컷오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주 동안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깊어지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제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이 관심이었죠. 왜냐하면은 민현주, 이두화 저 두 전직 의원들이 김영호 공관위 시절에 공천을 받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6곳 저 재심사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김영호 위원장 6곳은 무슨 안 돼요. 2군데만 할게요. 2군데만 재심사. 그 2군데가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바뀐 거죠. 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관옥 교수님과 견해 달리 황교안 대표와 이제 그 최고위가 아주 타당하게 잘했다 역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최고위는요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 권력이고 공관위는요 최고위에서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관위는 최고의 뜻을 받들이 되고 그래서 4명 현재 경쟁력이 떨어지는 3분하고요. 또 이게 다른 문제로 내고 취소한 것도 타당하게 저는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2분 경선 있잖아요. 저 2분에게 왜 단수 공천을 받아야 되는지 어허. 그게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 이게 최고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오늘 3월 25일이니까 총선이 이제 21일 남았네요. 21일. 내일이면 D-20이네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